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이틀째 폐쇄된 가운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현행 국회법상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이 불가능하다며 여야의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했을 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건데 전문가와 야당은 즉각적인 3단계 격상을 촉구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인원이 10명 이내인 역대 최소 규모로 진행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온라인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북관계가 가장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토론. 오늘은 국회 셧다운 사태를 맞은 여야 정치권의 코로나19 대응 움직임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출입 취재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국회 일정이 이틀째 지금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국회 위기관리 차원에서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양윤성 기자입니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본관과 의원을 간 소통 간 폐쇄를 이어갔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확진 판정을 받았던 취재기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코로나19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당 지도부는 업무 복귀가 가능하지만 확진자와 좀 더 가까이 있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일부 의원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방역 차원에서 내일까지 본관과 의원회 간 소통관을 폐쇄합니다. 이틀 동안 중단된 국회 결산 심사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인 31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도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고 9월 정기국회 준비도 차질 없이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 시급한 법안이나 예산 처리를 위한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은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 안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가 이미 국무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즉각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두 번째 셧다운 사태를 맞은 국회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400명대에서 오늘 300명대로 다시 내려왔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단 보류하고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를 취했는데 전문가들과 야당은 조속한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정부가 모레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음식점은 야간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 매장 내에서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산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2단계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과 야당은 즉각적인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결정을 미루다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지고 올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3단계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더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머뭇거리는 이유는 경제 때문입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음식점과 카페 등이 문을 닫는 등 사실상 경제 사회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은 금지되고 학교는 전면 온라인 수업 또는 휴업에 돌입합니다. 스포츠 경기도 중지됩니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 인원 외에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민간 기업에도 이 같은 조치가 권고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으로서는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3단계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막아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내일 열리는 전당대회 역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요. 일부 후보와 지도부가 자가 격리된 유례없는 여건 속에서 치러집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임기 만료 하루를 앞둔 오늘 당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대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폐쇄되고 이 대표도 능동감시자로 분류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 성원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면서 당대표 임기 중 여러 개혁 입법을 처리했고 코로나 전국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남북관계 문제를 꼽았습니다.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큰 과제인데 그 점을 아직 충분히 이렇게 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라서 앞으로도 당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던 것과 관련해선 오르내리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응을 잘하면 된다고 답했고 내부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내 건전한 비판을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향해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차기 재집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역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역대 최소 규모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준해 진행하고 현장 인원을 10명 내외로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과 주요 출연자는 별도 공간에 분산해 대기하고 프로그램 순서에 맞춰 현장 참석 후 곧바로 퇴장합니다. 자가격리로 현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엔 사전 녹화 등으로 대체해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오늘 당권에 도전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3명의 후보자는 SNS와 메신저 등을 활용한 막판 온라인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상승세를 타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한풀 꺾였습니다. 2주 전엔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인데요.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한 통합당의 책임론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상승세를 탔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엔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서기도 했지만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1.3%, 통합당은 30.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오른 반면 통합당은 4.8%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통합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구구단체 주도의 8.15 광복절 집회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당시 통합당 출신 인사들과 일부 의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시기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도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8.15 집회와 연관짓는 것이 억울하다며 극우 세력과 선을 그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 미래통합당은 대단히 억울합니다. 그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여를 독려한 것도 아니고 또 연설한 것도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과는 당도 달리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극우와의 단절 방침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당무감사를 통해 극우 인사로 평가받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지금 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쪽과 통합당이 지금 선을 긋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지금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당원 게시판에는 이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김종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대여 투쟁에 헌신한 당원들을 이 극우로 매도하지 마라. 이런 그렇죠?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왜 극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또 일부 의원들은 이 이른바 이 문자 폭탄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이 받은 메시지를 보면은 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비슷합니다. 이 좌파 정권 이중대 지도부가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민경호 그리고 김진태, 차명진 전 의원 같은 이 극우 선긋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이어서 반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부분 표현이 센데요. 민 전 의원은 어디서 하태경, 김종인 따위가 당에 들어오더니 날더러 극우란다. 극자 눈에 그렇게 보이겠지 비난을 했고요. 김진태 전 의원은 이렇게 의리가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냐면서 의리를 거론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이 동지를 쫓아내고 근본 없는 양아치에게 안방을 내줬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극우 세력의 선긋는 통합당의 손내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데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극우 선긋기에 찬성하는 당 내외 인사들의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한 가지 이 확장성으로 귀결이 됩니다. 먼저 당내 인사를 보면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이 극우라고 하는 분들과 통합당은 다르다. 우리가 극우에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중도층이 편하게 지지한다는 조언을 받고 있고 그 조언대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대신에 보다 확장 가능성이 큰 중도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도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가 더 건강해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 외 인사들의 발언들도 결을 같이 하는 게 많습니다.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탄핵 직후에 했어야 했던 일이라면서 합리적 보수 목소리가 서서히 중심으로 옮겨가 다행이라고 밝혔고요. 이 무소속 권성동 의원도 어제 이 통합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수도권, 30, 40대 중도라고 강조하고 지금 당 일부 반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도권 중도를 잡기 위해 일부 반발은 넘어선다. 이 권 의원의 발언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을 잘 압축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눈은 가까이는 보궐선거, 또 멀게는 궁극적으로는 대선을 향하고 있는데요. 향후 대선은 이 진보 대 보수, 이 양자 구도로 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일단 지금은 이 집토끼보다는 산토끼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이쪽과 선을 그을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다. 극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사자들은 유럽 등에서 극우로 불리는 특성을 우리가 왜 가지고 있느냐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태극기 세력 정도가 부르는 게 적절치 않는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 세력과 이렇게 단절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이 극우와 선을 그려는 우중은 좀 감지가 되긴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이 극우 세력들이 이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 극우 이 선긋기가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 명분을 주게 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려는 있습니다. 과연 당내 세력 기반이 취약한 지도부가 일부 당내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건데요. 이 초선 의원들, 비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선 온건보수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또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원만한 지지율 상승세로 회복을 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구성에 동의하는 세력도 자연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 비대위 체제로 통합당 지지율이 원만히 상승을 해왔다는 게 총론에 가깝습니다. 네, 극우 세력 선긋기와 관련해서 향후 통합당 어떤 움직임이 예상됩니까? 네, 다음 달 이 당무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이 민경우, 김진태 전 의원이 이 페널티를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 민 전 의원은 인천 연수울 당협위원장, 김 전 의원은 이 강원 춘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들이 물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당명과 정강 정책을 확정하는 전국위원회에서도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당 내홍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만 통합당의 극우 선긋기 내부 작업도 이때쯤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당이 불필요한 당내 갈등이 미리 분출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공식적으로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
무시해버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인사 처분을 놓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전국 의사 총파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공의 10명을 고발해서 지금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또 의료계에는 우기한 총파업도 하겠다면서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의대 논의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강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이번 대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인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역학조사관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한 뒤 10년간 의무복무토로 갈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고 지난 7일부터 대한전공의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차례로 총파업에 들어가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단순히 인원을 늘릴 게 아니라 처우와 수가 개선 등 구조 개선 정책이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수가 문제, 그다음에 다른 기피과와 관련된 문제들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수두룩합니다. 공공의대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대 국회 당시 이정현 의원을 시작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박홍근, 기동민, 이용호, 김태년 의원 등 여야 5건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도 2018년 이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을 목표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정치권에서의 이해득실 문제로 관련 예산이 통과되고도 19대, 20대 국회 연속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 논의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 출입기자들과 쌍방향 채팅 방식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화상회의를 통한 의결이 가능한지 당원 당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명 개정을 위한 전고기 등의 온라인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 달 초쯤 50명이 들어가는 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책의총이나 의결이 필요 없는 안건은 화상회의로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처분하겠다고 밝힌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전세금마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매물로 내놨다고 밝힌 아파트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들에게 증여해 취득세 절감 효과를 받고 새 세입자가 맺은 전세금도 이전보다 4억 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당은 김 의원이 증여로 취득세를 절감한 데 대해 애당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닌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늘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청원인은 고려시대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보낸 시무 28조의 빗대 상소문 형식으로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가 11% 올랐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 12일 작성됐지만 26일까지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청원 공개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어제 해당 청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공개 전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원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정권을 향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지하는 정권의 옳고 그름을 논하며 독서를 퍼부어 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게 제 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조세, 외교, 인사 등을 거칠게 비판한 해당 청원의 공식 답변은 오는 9월 26일까지라고 하는데요. 따끔한 질책에 청와대는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주요 현안마다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발언으로 미스터 쓴소리라 불렸던 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 임기를 마치는 오늘 마지막 수혜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별칭에 걸맞게 끝까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 오늘을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로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를 열 수 없어 부득이 이렇게 인사를 대신한다며 마지막 최고위 발언을 글로 전했습니다. 그는 그간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노력했다며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르더라도 소수 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길이고 그것이 국민 전체와 당에도 도움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사의 갈등과 분열이 크게 일어났고 지금도 잠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시 당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데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께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도부에서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2년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 때로는 질책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글을 마쳤습니다. 소신파 김 최고위원,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돼 이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왔는데요. 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56도 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된 김 최고위원. 여의도를 떠나서도 여권을 향한 그의 쓴소리는 계속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지난 7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던 인물들이죠.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통합당 김연아 비대위원이 오늘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 비대위원은 잠시 현실을 숨길 수 있을진 몰라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간 단위 가격 변동률을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좀 측정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 가격 중에서 신고가라고 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물건들이 서울에서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장과 동떨어진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난 뒤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떨어져서 안정화, 보합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오른 사례들을 가지고 아파트값이 떨어지긴 뭘 떨어지냐, 정부가 낙관하고 있다,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거죠. 한편 두 사람은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 원을 넘겼다는 민간 부동산 업체 통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정말 유치하고 무식한 답변이라며 어떤 통계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내놓진 않는다. KB 통계도 거의 10억 원에 육박했다고 꼬집었고요. 진 의원은 9개 지역구 아파트 가격을 갖고 서울 지역 전체 양상인 것처럼의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양상을 자꾸 경마 보도하듯이 보도하면 시장에 혼란스러운 사인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낙관론에, 야당은 부동산 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며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서민의 주거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외치는 부동산 낙관론, 비관론을 다 떠나서 집값, 전세값 법정 없는 세상은 과연 언제쯤 올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젠의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진중한 토론해줄 두 분입니다.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국회 올 들어오시면서 어땠습니까? 지금 국회 이른바 셧다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람이 없대요. 지금 뭐 국회에서 정말 지난번도 한 번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있을 때와 다른 처음 보는 모습인데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대비해서 국회법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지금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영춘 사무총장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코로나 이외의 다른 이유로라도 사실 물리적으로 이 회의 공간에 못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표결이 불가능하고 국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지금 불가능해지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 규범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지금 이렇게 교대조를 만들어 놔가지고 만약에 어디가 하나 뚫리면 그 예비조가 들어와서 이렇게 즉각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청와대, 뭐 국정원, 국방부 이게 주요 부서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24시간 상시 대비 태세가 가능한 상태여야 되고 국회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조금 좀 아쉬운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도적 보완을 좀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제2 지금 확진자 확산에다가 국가기관까지 하니까 정말 위기의식을 실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철저히 조심을 하고 또 이 방역 시스템을 강화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고 국회도 그에 대한 대비를 이번 계기로 더 강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래통합당의 경우도 화상회의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미 서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당장 다음 주에 국회가 가동이 되면 이제 정기국회도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예산 결산 처리를 아직 못했단 말이죠. 네, 30일이라도 좀 가동하겠다라고 하고 있던데. 마무리하고 하려면 원격 표결 시스템도 빨리 도입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빨리 바꿔서 도입을 하고 최대한 소위 예방을 하면서 국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빨리 가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에 방역 수위 2.5단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경제 충격 우려에 단계 상향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정부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3단계로 갈 경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일찌감치 벌써 이 3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단계로는 바로 못 가고 지금 뭐 2.5단계 정도로 정부가 조치를 취했는데 실행은 좀 더 강화하는 2단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2단계를 일주일간 유지하되 뭐 음식점, 카페 이런 쪽은 이제 더 훨씬 강화된 방역 조치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확진자들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3단계를 가능한 한 빨리 도입을 해서 이 방역을 최대한 강화를 해가지고 이 추세를 지금 제어를 한 다음에 뭐 상황을 보면서 3단계 풀면 경제적인 충격은 좀 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투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 주셨네요. 지금 식당은 낮 시간에는 영업이 가능하고요. 보니까. 다만 이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그냥 수도권에 하는 30일부터 수도권 지금 뭐 배달만 가능하도록.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예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거기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하고
실내 운동 시설이나 뭐 가령 뭐 탁구장이라든지 당구장, 뭐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게 모든 실내 운동 시설이 다 아마 셧다운 되는 것 같아서 예. 우리 생활이 대단히 이렇게 힘들게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초유의 코로나에 정말 초유의 이제 생활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예. 그 아마 중대본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경 본부장 얘기가 예. 다음 주쯤에 다음 주부터는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예. 매일 12,000명까지 얘기하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 사실은 전문가들 말을 우리가 서툴리 이렇게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을 개별적으로 내놨지만 그래도 회사 출근이라든지 공직자들 출근 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3단계를 시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2.5단계를 시행을 했는데 네. 하여튼 방역 당국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이 총리실하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결단과 판단을 내려야 되고 저희들은 또 그걸 잘 따라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전국 의사들 집단 휴진제 3일절 마지막 날인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관련자 이행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초반에 강하게 나왔다가 중간에 다시 취소하는 듯 했는데 다시 보니까 지금 10명 거부할 조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도 이렇다면은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 나오고 있고 의대 교수들도 좀 가시하는 흐름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지금 방역이 어디서 어떤 구멍이 뚫렸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깜깜이 감염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하고 이제 의협에서 이런 갈등을 벌이는 것들은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데 사실 저는 정부가 좀 원인 제공을 했고 서툴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미 이 이제 공공의대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의료 인력 확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위 의협 쪽에서는 일단 방역에 주력한 다음에 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킨 다음에 좀 논의를 하자고 했던데 정부가 계속 밀어붙여다 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쪽을 고려하지 않았고 소통 노력도 부족했고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그걸 무기로 생각하고 등에 업고 시작했으니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와서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방역을 K방역 뭐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먼저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 이후에 사태를 진정시킨 다음에 정말 원점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만 표명한다면 아마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의료 인력들이 노력을 할 텐데 정부가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우리 지금 파업을 하시는 분들도 국민들의 걱정을 생각을 해서 계속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는 좀 자제를 하시고 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상으로 보면 코로나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왔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몇 달이 될지 뭐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와의 싸움이 눈앞에 있는 굉장히 크고 중차대한 지금 이 싸움이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의료 역량이 지금 이렇게 전부가 투입돼야 될 이 상황이 보통 때보다 훨씬 비상 상황으로 집중해야 될 때인데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반면에 지금 공공의대라든지 또 의사정원이라든지 또 한약첩약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면 좀 장기적으로 천천히 연구하고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한참 뒤에 중장기적인 거죠. 중장적인 문제여서 사실은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정부 정책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가 워낙 크고 중요하고 이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워낙 많이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조금 한 발 양보하는 게 좋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애시당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최대집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최대집 그 의사협회 회장하고 사이에서도 요게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
의사협회하고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안을 내놓았거든요. 보면 의사협회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가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실은 전공의들이 아니 의사협회 당신네들 우리 대리에서 협상한다고 하는 게 그 정도밖에 못 얻어내냐 그냥 아예 철회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공의들이 조금 과도한 요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중차대하고 중하고 위급하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보류 방식이든 철회 방식이든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조금 양보하고 물러서야 될 때가 아닌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상황을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지급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를 넘어서 3, 4차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 생각이죠. 뭐 심지어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분은 뭐 계속 아주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주자. 그러면 한 15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나라 망하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부채가 뭐 OECD 평균보다 한참 적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뭐 30만 원씩 한 100번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가 부채를 OECD 평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다 사정이 있고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고 건전성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국제 신용기관들이 국가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미 경고를 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11조 정도 적자 재정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2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하든 전 국민에게 지급하든 지금 정부는 결국은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겠다는데 이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갈 경우 만약에 신인도가 떨어진다. 그럼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저런 이야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뭐 이낙연 의원이랑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정말 이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여당에서 그게 다수의 동의를 받는 분위기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동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선별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수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도 선별 지급을 2차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선별 지급을 좀 빨리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별 지급을 하려면 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행정 비용이 뭐 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지금 경제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우리들이 정부 차원에서 잘 골라서 그분들께 빨리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일회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겸해야겠어요. 급한 말 그대로 정말 재난 지원의 성격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제 전략과 맞물려서 같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의 정점을 찍고 이제는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라든지 큰 틀의 어떤 거시경제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거의 지금 뭐랄까 이 축소지향의 어떤 경제 구조를 우리가 한 20년 넘게 뒤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 지원을 위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부채를 내서 썼을 때 이게 뒷감당이 가능할까? 이제 그게 제일 고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국세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코로나 어려운 와중에 사업자들 상대로 세무조사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올해 원래 예상했던 세수보다도 한 3, 40조 이상이 지금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짤 때 한 3, 40조 정도, 한 30조 정도는 이게 국가에서 그냥 부채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세수가 한 3, 40조 더 안 거치다 보니까 이게 부채 규모가 이게 그냥 이렇게 그렇군요. 눈덩이 불어나듯이 지금 커지고 있는. 몇 년 전에는 오히려 예상보다 많이 거쳤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한 3, 4년 전 얘기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생각보다 이게 세금 거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 말씀이 사실은 이게 지쳐 있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과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희망과 위로를
올해만 주고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멀리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다수가 또 기재부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제 내일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이제 뽑히게 되면은 인수인계를 하게 되니까 네. 사실상 오늘까지가 임기가 마지막이라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에 마지막 마치면서 그냥 이번에 당 대표 임기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30년 넘는 지금 이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심정에서 오늘 퇴임 간담회 열었는데 퇴임 간담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과 더불어서 또 이해찬 대표 그동안의 역정을 보면서 느낀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32년 정치를 했고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기획력이 뛰어난 분,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총애를 했던 분,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중용을 했던 분이니까 그분의 정치력을 나름 평가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교육부총리 총리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표 2년 마쳤죠. 민주당 내에서야 높이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난 총선도 이겼고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야당 소속인데 이분의 어떤 정치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독선적인 리더십이다. 몇 개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이요, 지난 이제 20대 국회 말에 소위 말해서 이번 4.15 총선의 근거가 되는 준연동형 선거법, 야당과 거의 협상하지 않고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는 좀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반영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언론에도 났지만 이해찬 대표한테 가면 딱 막혀서 그냥 밀어붙여라 이런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어찌됐든 좋아요. 그 입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가당착이죠. 준연동형 했으면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내야죠. 그런데 위성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더불어시민당 만들어서 의석은 많이 얻었지만 그 민주당 내에서 평가한다면 사실 자가당착이다. 이거는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 개정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쉽다라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지금 떠나면서 야당과의 소통도 강조하고 당내 민주화도 오늘 강조했는데 차기 지도부한테 얘기했죠. 그동안에 본인이 자성하는 목소리 먼저 냈어야 돼요. 야당과 소통하지 않았고 당내 민주화 과연 했느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당에서 쓴소리를 하니까 징계하고 결국 공천도 탈락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성찰하는 이야기도 없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여러 가지 또 소위 장애인에 대한 막말까지 있었는데 인권위가 교육받으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물러나면요. 그 인권위 공고부터 받아들여서 교육받기를 좀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정치인인 것 같고요. 88년에 13대 때 이제 국회의원 입문을 했죠. 13대부터 17대까지 했고 18대 쉬고 19, 20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세 분을 모셨고 아마 세 분 당선되는데 정말 굵직한 일조를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와서 최근에 어쨌든 이게 검찰개혁, 저하고는 생각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분명하고 그거를 필요하다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갈 수 있도록 그 추진력을 가지고 했다는 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한 덕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사실은 이 180세에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 놓고 퇴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하고 정말 영예롭게 이렇게 퇴임하는 정치인이 많지가 않은데 그만큼 성과를 많이 냈다. 그리고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이 공천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나 잡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칙과 시스템에 따른 어떤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승리의 원동력과 어떤 견인을 할 수 있는 점도 있고 선거 승리와 시스템 공천에 대한 기여.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정말 새로운 시대로 좀 끌고 오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역할을 많이 했다. 아까 우리 이선일 선배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흠은 그냥 큰 본인의 어떤 업적에 비하면 소소한 이렇게 실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오히려 사람이 인간적으로 담백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걸 소소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 여야 간에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또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지금 그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음 선거에는 지금 민주당이 만든 그 선거법으로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건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입법을 해서 밀어붙이기식 했던 그런 정치 스타일은 당내에서는 평가받을지 몰라도 국회 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소수 의견까지 다 반영을 해서 용광로처럼 녹여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여당의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해찬 대표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상당히 여러 가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고 주목을 했었는데 지난 2년간 어땠다고 보십니까? 당청 관계.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해찬 대표가 처음 됐을 때는 소위 말해서 당이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청와대는 이제 주로 행정부를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을 하니까 당의 목소리가 청와대에도 많이 투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당 중심이 될 거라고 봤지만 지금 2년 지난 시점에서 민주당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청와대 출장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좀 버겁게 생각한다. 두 분 관계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내려오는 뭐 오다라면 오다, 지시라면 지시를 당 차원에서 정치력을 통해서 녹여서 야당 의견까지 반영하는 그런 어떤 정치력을 저는 발휘하지 못했다. 당의 자율적인 정치력을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시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하고 당 사이에 별 마찰음이나 잡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조율이 원만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히려 매끄럽게 했다는 평가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재난지원금 줄 때도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만큼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게 조율을 해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것은 최근에 보면 누가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이게 지지율이 빠지는 어떤 마이너스에 의해서 연동되는 지지율의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마이너스 요소가 이해찬 대표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 어쨌든 이제 밖으로 갈등이 노출됐을 때는 오히려 당청 관계 여러 가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끄럽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평가시네요. 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가 바로 내일 판가름이 나는데요. 새 수장 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대낙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쎄, 제가 들어도 어대낙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큰 틀의 흐름을 타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뭐랄까 현장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설 능력이라든지 순간의 어떤 뜨거움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좌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없고요. 전혀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투표도 조직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당수의 조직이 이낙연 후보한테 가 있다면 그냥 그런 소문입니까? 많이 가 있다? 뭐 그렇게 되게 뭐 그렇게 보긴 하던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낙연 의원이 대표로 선출될 게 뭐 거의 100% 확실한 저도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 어대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대만이라고. 이대로 가다가 뭐 대표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낙연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하기에 달려 있는 건데 이제 관심사는 내년 3월에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될 경우에 가정을 한다면 3월까지 7개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그 시점 가서 물러나고 대통령 후보 민주당 내에 이제 경쟁에 들어가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지는 불투명하죠. 그런데 본인이 리더십을 이제 잘 발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낙연 대표를 가정할 경우에 비교가 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해찬 대표 당내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립을 잡아가지고 리더십을
어찌됐든 나름 발의를 했단 말이죠. 그 이해찬 전 대표하고 이제 비교가 될 거고, 바깥으로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하고 비교가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소위 저울질에서 이낙연 새 대표가 좀 밀린다. 좀 과거보다 못하고 야당보다 못하다. 이러면은 이제 지지율이 더 하향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9월부터 정기국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도 많고 본인이 아마 이렇게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죠. 네, 이상일 의원이 이제 차기 지도부가 이제 해야 될 과제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김정진은 지금 이제 새 지도부 되겠지만 아까 이낙연 의원의 가능성을 이제 크게 말씀하셨는데 숙제 또 해야 될 과제 뭔가 또 기존하고 새롭게 뭔가 개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과 경제가 가장 최소한으로 적게 다치고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가 이렇게 좀 몰렸던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결과가 국민들이 생각했던 만큼으로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게 오히려 거꾸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표출되고 있는데 이 갈등 관리를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들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대전과 대구 34도, 광주 31도,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에는 계속 이어집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